우리는 질량이자 에너지이고 진동이다. 피부색과 몸의 크기, 성별은 아무 의미도 없다. 우리는 모두 동일한 존재이며 동일한 법칙의 지배를 받는다. 그 법칙들은 변하지 않으며 사람이 만들어낸 법칙이 아니기 때문에 사람이 바꿀 수도 없다. 성공은 바로 이 법칙들과 조화를 이루는 이해와 능력에 달려 있다. 안녕하세요. 나의 넘버원 북튜버 시니컬 오렌지입니다. 오늘 들려드릴 책은 저의 인생책입니다. 밥 프록터의 부의 확신입니다. 밥 프록터는 재작년 고인이 되었지만 그가 알리고자 했던 지혜와 철학들은 지금도 많은 이들의 가슴 속에 한 움큼씩 자리 잡고 있습니다. 저 또한 마찬가지로 패러다임의 존재를 알고 생각을 바꾸게 됐던 계기가 밥 프록터의 책 덕분이었습니다. 밥 프록터의 책은 읽으면 읽을수록 빠져드는 무언가가 있어서 시간 가는 줄도 모르게 술술 잘 읽힌다는 게 특징입니다. 그만큼 제가 밥 프록터의 영향을 참 많이 받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럼 밥 프록터의 개인적으로 생각하는 최고의 책, 부의 확신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집중해서 들어주세요. 당신은 당신이 생각하는 대로 된다. 이 책은 몇몇 독자들에게는 정말로 좋은 책일 것이다. 여기서 모든 독자에게라고 하지 않은 이유는 인생을 바꾸기 위해 마음을 먹는 일이 대단히 어렵고 중요하다는 것을 강조하고 싶어서다. 이 몇몇 독자에 들어갈지 말지 결정하는 것은 바로 당신이다. 패러다임을 바꾸기 위해서는 말 그대로 어마어마한 결심이 필요하다. 지금껏 우리가 배워온 거의 모든 것과 반대로 나아가야 하기 때문이다. 우리는 학교에 가고 책을 펼치고 그 책을 읽고 내용을 질문하고 다시 다른 책으로 넘어간다. 그러나 이런 식으로는 책에 담긴 내용을 제대로 이해할 수 없다. 그저 한 번 읽고 넘어가는 것만으로는 자기 것으로 만들기 어렵다. 패러다임은 반복을 통해 만들어진다. 그것도 꾸준하고 일정한 간격으로 진행되는 반복적인 생각과 행동을 통해 만들어진다. 우리의 인생은 결국 패러다임을 통해 만들어지고 변한다. 하지만 대부분 사람은 이 말이 그다지 와닿지 않을 것이다. 왜냐하면 지금까지 지내왔던 방식, 과거에 교육받았던 방식에 연결되어 있기 때문이다. 우리는 패러다임이 무엇인지 전혀 배우지 못했으며 그저 정보를 수집했을 뿐이다. 이른바 명문대라고 불리는 곳에서 학위를 취득하고서도 허우적대며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다. 이들은 돈을 많이 벌지도 못하고 직장에서 높은 지위로 올라가지도 못한다. 사업을 하는 사람이라면 도산하거나 폐업하기도 한다. 아마도 이 대목에서 독자들은 아니 엄청나게 똑똑한 사람들이 왜 그런 거지? 라고 생각할 것이다. 사실 이 사람들은 그다지 똑똑하지 않다. 엄청나게 많은 정보와 지식을 축적했지만 이를 활용하지 않고 내재된 패러다임에 따라 행동한다. 어떻게 해야 하는지 배우고 아는 대로 행동하지 않고 무언가 알 수 없는 이유로 그 사실조차 깨닫지 못하는 것이다. 즉, 이들은 잠깐 멈춰서서 자신의 행동을 돌아보지 못하고 가지고 있는 정보, 지식과 관련 짓지 못한다. 수년에 걸쳐 내가
깨달은 사실은 성공한 사람들에게는 무의식적으로 발휘하는 능력이 있다는 것이다. 이들은 왜 자신이 그렇게 행동했는지 똑떨어지게 설명하지 못했다. 수백만 달러를 보유한 자산가, 명망 있는 기업의 창업자 역시 그 이유를 알지 못하고 자녀들에게도 알려줄 수 없었다. 물어보면 이들은 다만 그냥 그렇게 했어요 라고 말할 뿐이다. 사람들은 이들이 똑똑해서 그렇다고 하지만 실은 똑똑한 것과 상관이 없다. 관련 있는 것은 패러다임이다. 패러다임은 우리의 삶을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크게 좌우한다. 어떤 분야에서든 성공은 우리 마음속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느냐에 달려 있다. 외부에서 벌어지는 일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다. 어떤 사람들은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에 직면했을 때조차 굉장히 잘 이겨낸다. 대공황 시대에도 모두가 일자리를 잃었던 것은 아니며 모두가 파산하지도 않았다. 일부는 수백만 달러를 벌어들이며 크게 성공했다. 왜 그들은 큰 성공을 거두었을까? 대체 무슨 일이 벌어진 걸까? 어떻게 그들은 이겨낼 수 있었을까? 그들은 마음에서 성공을 이뤄냈다. 성공은 안에서부터 밖으로 이루어지는 것이며 밖에서 안으로는 이루어지지 않는다. 그러나 우리는 바깥 세상의 영향을 받아 움직인다. 그렇게 훈련받았기 때문이다. 말하자면 우리는 바깥 세상이 조종하는 대로 따르도록 프로그래밍 되어 있다. 운명을 지배하는 무의식의 습관, 패러다임. 단순히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것만으로는 아무 일도 할 수 없다. 그런 건 환상일 뿐이다. 우리에게는 패러다임의 변화가 필요하다. 패러다임은 우리의 잠재의식 속에 새겨진 수많은 아이디어로 흔히 습관이라고 알려져 있다. 즉, 패러다임은 잠재의식에 새겨진 수많은 습관이다. 습관은 의식적으로 생각하지 않고 저절로 나오는 생각을 말한다. 매일 우리는 수많은 행동을 하지만 대부분은 의식하지 않고 기계적으로 움직인다. 차를 운전하는 것도 그런 예다. 운전을 하기 위해 일부러 생각할 필요는 없다. 이미 그렇게 프로그래밍 됐기 때문이다. 아침에 일어나서 두세 시간 동안 자신이 하는 행동을 객관적으로 관찰해보면 그런 행동들로는 우리가 열망하는 성공을 거둘 수 없음을 깨달을 것이다. 그리고 스스로 이렇게 물어보게 된다. 내가 왜 이런 식으로 행동하는 거지? 우리는 매일 똑같은 행동을 하는데 이는 그렇게 하도록 프로그래밍 되었기 때문이다. 지금의 모습대로 살도록 아주 오래전에 프로그래밍 되었다. 말하자면 우리는 이미 태어나기 전부터 유전적으로 프로그래밍 되었기 때문에 친척들과 닮은 꼴을 하고 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은 여러 세대를 거슬러 올라가는 유전자 풀의 집합체다. 유전자는 우리를 제어하며 우리가 하는 모든 일을 제어한다. 한 사람의 패러다임은 학교에서 배운 것과는 상관이 없다. 애초에 형편없는 패러다임을 가진 사람이라면 제 아무리 뛰어난 교육을 받더라도 실패하고 만다. 훌륭한 교육이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 것이다. 따라서 가장 먼저 패러다임이 어떻게 형성되는지를 이해해야 한다. 그 다음에는 이것이 어떻게 변하는지 알아야 한다. 이쯤에서 대부분 사람이 이해하기를 포기한다.
학교에서 가르쳐 주지도 않고 이를 알려주는 세미나도 거의 없기 때문이다. 어느 날 문득 나는 이 생각을 떠올리며 충격을 받았다. 이 업계에서 계속 일해왔는데도 나 역시 그 원리를 정말로 이해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연봉 4,000달러를 100만 달러로 바꾼 깨달음. 1961년으로 거슬러 올라가자 나는 1년에 4,000달러를 벌면서 6,000달러의 빚을 지고 있었다. 그때는 어떻게 해야 그 상황을 벗어날 수 있을지 눈앞이 캄캄하기만 했다. 5년 후 나는 1년에 100만 달러를 벌면서 토론토, 몬트리올, 보스턴, 클리블랜드, 애틀란타, 런던에 지사를 둔 기업을 운영하는 사업가가 됐다. 나는 너무나 제멋대로 살았다. 당시 런던에 살았는데 무작정 이사를 와서 회사를 세웠다. 플레이보이 클럽에 다니며 룰렛 도박을 했고 돈을 잃어도 상관하지 않았다. 돈이 어디서 나오고 어떻게 벌어들이는지 알기 때문이었다. 어느 날 문득 이런 의문이 들었다. 어떻게 이렇게 된 거지? 왜 인생이 이렇게 극적으로 변했을까? 답을 할 수가 없었고 이유를 알지 못했다. 어릴 적부터 큰 돈을 벌려면 똑똑해야 한다는 말을 들었지만 나는 그다지 똑똑하지 못했는데도 많은 돈을 벌어들였다. 또 학교에 다니지 않으면 절대로 좋은 일자리를 얻지 못한다고 들었지만 나는 고작 2달 동안 고등학교에 다녔을 뿐이었다. 모든 사람이 예상했던 대로 당연히 좋은 일자리도 얻지 못했다. 그러나 나중에는 회사 전체를 통째로 가지게 되었다. 그때부터였다. 자라면서 듣고 믿었던 모든 것을 되돌아보기 시작했고 그중 대부분은 사실이 아님을 깨달았다. 한 사람이 다른 누군가보다 뛰어날 수 있을까? 아니다. 그 누구도 다른 사람보다 뛰어날 수는 없다. 조금 더 나은 결과를 얻거나 조금 더 많은 돈을 벌거나 좀 더 생산적이거나 좀 더 빨리 뛸 수는 있지만 우리는 모두 똑같은 존재다. 우리 모두를 불에 태운다면 똑같은 상태로 사그라질 것이다. 우리는 질량이자 에너지이고 진동이다. 피부색과 몸의 크기, 성별은 아무 의미도 없다. 우리는 모두 동일한 존재이며 동일한 법칙의 지배를 받는다. 그 법칙들은 변하지 않으며 사람이 만들어낸 법칙이 아니기 때문에 사람이 바꿀 수도 없다. 성공은 바로 이 법칙들과 조화를 이루는 이해와 능력에 달려 있다. 그렇게 깨닫고 나자 가슴이 벅차오르며 머릿속 모든 것이 바뀌기 시작했다. 그동안 내가 왜 그렇게 행동하는지 몰랐고 왜 잘 되는지도 몰랐다. 정규 교육을 받지도 못했고 사업 경험도 없었다. 그래서 결심했다. 이걸 반드시 알아내겠어. 내가 왜 성공할 수 있었는지 알아낼 거야. 1967년 당시 나는 건물 관리 업계에 있었다. 사무실 한 곳을 맡아 시작된 일이 여러 다른 도시에 있는 수많은 사무실을 대상으로 하는 큰 규모의 사업으로 성장해 있었다. 이때 내가 한 해에 벌어들인 돈은 무려 100만 달러였다. 나는 내가 왜 성공할 수밖에 없었는지 그 이유를 알아내고 싶었다. 오로지 그 열망 하나 때문에 모든 위험을 감수하고 누가 봐도 엄청난 성공을 이룬 업계를 떠나 나이팅게일 코넌트에 들어가 일을 시작했다. 그러면서 나의 연수입은 100만 달러에서 1만 8천 달러로 줄었고 5년 후에는 3만 3천 달러로 다시 늘어났다. 나는 돈을 주고서라도 나이팅게일 코넌트에서 일하고 싶었다.
이 회사가 보유한 대단한 두 인물 얼 나이팅게일과 로이드 코넌트에게 홀딱 반해버렸기 때문이다. 두 사람은 완벽한 천재였고 그들 외에 이런 일을 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나는 그들에게 성공 철학을 배우고 싶었다. 마치 과학자처럼 두 사람을 연구했고 그때부터 퍼즐 조각을 맞춰가기 시작했다. 나는 대공황 시대에 태어났다. 6살이 된 해에는 온 세계가 전쟁에 휘말렸다. 모든 물건이 배급되던 시대였고 오직 나쁜 소식만 존재하던 시절이었다. 그 누구도 어린아이의 정신에는 관심이 없었다. 아이 셋을 키워야 했던 어머니는 입에 풀칠하는 일이 무엇보다 중요했다. 1961년 건전지로 돌아가는 작은 전축으로 얼 나이팅게일의 오디오 강연을 처음 들었을 때를 잊을 수가 없다. 여태껏 그처럼 말하는 사람은 단 한 명도 보지 못했다. 신에게 목소리가 있다면 분명 그와 같으리라 생각했다. 그때부터 나는 이 주제에 매료되어 쉬지 않고 연구와 공부를 계속했다. 나이팅게일 코넌트에 들어간 이후 9년 반 동안 나는 왜 성공했는가에 대한 답을 찾기 위해 의식적으로 면밀하게 집중했다. 그리고 결국 답을 알아냈고 이를 어떻게 하면 많은 사람도 깨달을 수 있을지 그 방법을 찾기 시작했다. 당신은 당신이 생각한 대로 된다. 사실 이 주제는 학교에 들어가기 전부터 가르쳐야 한다. 이것은 심지어 아기도 배울 수 있다. 인간은 지성을 높이는 데 집착했고 깨우침을 얻는 데는 소홀했다. 두세 가지 분야에서 박사학위를 딴 사람도 어떻게 돈을 벌고 사업을 일으키는지, 어떻게 자기 개발을 할 수 있는지는 깨우치지 못할 수 있다. 결국 깨우침이 핵심이다. 우리는 무한한 지성으로 신과 우리가 하나 될 수 있음을 깨우치고 싶어 한다. 더 많이 깨우칠수록 그 깨우침은 우리의 성과에 더 많이 반영되고 깨우침이 부족할 때도 성과로 나타난다. 나이팅게일은 그가 진행한 가장 유명한 프로그램인 가장 낯선 비밀에서 당신은 당신이 생각하는 대로 된다 라고 말했다. 우리가 자신을 더 많이 들여다볼수록 생각은 심오해진다. 여기에 하나를 덧붙이면 생각을 어떻게 선택하는지에 따라 우리는 자신을 제어할 수 있다. 이 세상에서 우리가 바꿀 수 있는 부분은 단 한 가지, 바로 자기 자신이다. 이 사실을 이해하고 시작해야 한다. 그 외에는 아무것도 바꿀 수 없다. 우리를 둘러싼 상황이나 조건을 바꿀 수 없으며 계속 벌어지는 상황에 적응하면서 앞으로 나아가야 한다. 그리고 그런 외부 조건보다 우리 자신이 더 크고 위대한 존재임을 이해해야만 한다. 나는 외부 조건에 그다지 많은 시간을 할애하지 않는다. 상황은 곧 지나가며 또 다른 상황이 찾아올 테니 말이다. 바깥 세상에는 허락만 된다면 우리를 지배하려고 달려드는 뭔가가 있기 마련이다. 나는 그렇게 내버려 두는 것을 선택하지 않았다. 내가 나를 지배한다. 나아가 관건은 무엇을 생각하느냐가 아니라 무엇을 내면화하느냐다. 생각은 내면화하지 않고도 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우리는 이 생각을 내면화해야 하고 감정을 담아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다. 생각을 그저 의식하기만 하면 부자가 되고 싶다고 생각하면서도 가난하게 살 수 있다. 부자가 되겠다는 생각을 내면화해야 가난에서 벗어날 수 있다. 인간만이 가진 6가지 위대한 지적 능력.
동기부여 작가이자 강사인 네빌 고다드. 당신이 뭔가를 바라보는 방식을 바꾼다면 바라보는 대상이 바뀔 것이다. 관점을 바꾸면 세상을 바꿀 수 있다. 우리는 완벽한 기억력과 완벽한 직관을 타고났다. 우리에게 있는 지적 능력은 완벽하다. 그러나 우리는 그런 능력이 있다는 사실조차 알지 못하고 개발은커녕 어떻게 사용할 수 있는지도 배워본 적이 없다. 상상은 그저 우리가 가지고 노는 대상이 아니다. 우리가 보는 모든 것, 우리를 둘러싼 세계는 상상 속에서 가장 처음 만들어지며 그 후 물리적인 결과로 바뀐다. 세상은 법칙에 따라 움직인다. 미국의 로켓공학자 베르너 폰 브라운이 이를 정확히 표현했다. 존 케네디가 폰 브라운에게 사람을 달에 실어 보냈다가 안전하게 지구로 데려올 수 있는 로켓을 만들려면 뭐가 필요하겠습니까? 라고 묻자 그는 이렇게 답했다. 해내겠다는 의지입니다. 의지는 인간의 고차원적인 능력 가운데 하나로 외부의 모든 방해를 배제하고 마음속 화면에 하나의 생각만 띄워놓을 수 있게 해준다. 하나의 생각에 집중할 때 그 생각은 형태로 바뀐다. 앤드류 카네기가 깨달았던 것처럼 마음속에 품은 생각이나 두드러지는 생각, 두려움이나 숭배의 대상이 되는 생각은 우리가 접근하기에 쉽고 편한 형태로 모습을 갖춰 시시각각 나타나기 시작한다. 우주의 제1법칙 가운데 하나는 에너지가 영원히 변화한다는 것이다. 에너지는 한 형태에서 다른 형태로 변화하고 다시 그 형태에서 빠져나오기를 영원히 반복한다. 원하는 세계에 생각의 주파수를 맞춰라. 청명한 날에 하늘을 올려다보면 조각구름들이 모이는 모습을 볼 수 있다. 구름은 점점 커지고 어두컴컴해지다 이내 화르릉 하고 물을 쏟아낸다. 그곳에 아주 오래도록 머물러 보면 그 물이 원래 나왔던 곳으로 바로 돌아가는 광경을 볼 수 있다. 형태에서 형태로 이동하는 에너지다. 에너지는 본래 나왔던 원천으로 되돌아간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본질이며 우리가 사용하는 모든 것에 관한 진실이다. 우리는 법칙에 따라 산다. 대부분 사람은 이 법칙을 이해하지 못하기에 인생의 많은 시간 동안 조화를 이루며 살지 못한다. 법칙을 이해하고 우리의 삶이 그 법칙과 조화를 이루도록 끌어갈 때 상황은 올바른 방향으로 움직이기 시작한다. 시인 랠프 월도 에머슨은 인과의 법칙이야말로 법칙 중의 법칙이라고 했다. 우리는 뿌린 대로 거둔다. 큰 호의를 베풀면 큰 보답을 받는다. 우리가 그 법칙과 조화를 이루었기 때문이다. 론다번의 시크릿이 출간됐을 때 이 책은 큰 도움이 되면서도 많은 사람을 혼란에 빠뜨리기도 했다. 이들은 끌어당김의 법칙을 믿는다. 어떤 일에 대해 생각하면 그 일을 끌어당길 수 있다는 법칙이다. 하지만 끌어당김의 법칙을 이야기하는 사람 대부분은 진정으로 이 법칙을 이해하지 못한다. 끌어당김의 법칙은 부차적인 법칙일 뿐 근본적인 법칙은 진동의 법칙이다. 진동의 법칙은 모든 것이 움직이며 그 무엇도 멈춰 있지 않다는 사실에 바탕을 둔다. 우리는 감정의 바다 한가운데서 살며 자신의 주파수에 맞춰 생각한다. 생각은 에너지다. 우리의 생각이 만들어내는 주파수는 우리가 무엇을 끌어당길 것인지 지시한다. 주파수는 우리가 위치한 진동을 제어하기 때문이다. 우리는 우리와 조화를 이룰 수 없는 대상은 끌어당길 수 없다. 어느 한 사람이 가난하다면, 즉
지금 돈이 없고 이전에도 부를 쌓아본 적이 없으면서 단순히 부자가 되리라고 생각한다면 앞으로도 그는 가난한 상태에 머무를 수밖에 없다. 이 사람은 가난의 진동 속에 있다. 그 사실을 이해하고 주파수를 바꿔야만 다른 세계로 접어들고 다른 게임을 하게 된다. 더 많이 원할수록 더 많이 하게 된다. 우리는 교육을 통해 머릿속에 정보를 채운다고 믿지만 사실은 전혀 그렇지 않다. 이탈리아의 교육자 마리아 몬테소리는 이렇게 말했다. 우리는 아이들을 학교에 보내면서 이 아이들이 컵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컵을 채우길 바라죠. 하지만 사실 컵은 이미 가득 차 있거든요. 지금까지 존재했거나 앞으로 존재할 모든 지식과 힘은 언제 어디서나 있다. 우리는 앞으로 필요한 모든 지식과 힘을 이미 가졌다. 우리는 에너지를 얻는 게 아니라 풀어낸다. 우리는 욕망의 에너지를 풀어놓는다. 즉, 욕망이 생겨야 이를 충족할 에너지가 생긴다. 우리의 영적 DNA는 완벽하다. 우리는 각자 완벽함을 품고 있고 이 사실은 우리 내면과 외면 모두에서 저절로 드러난다. 영혼은 확장과 표현의 대상으로서 항상 우리라는 존재의 본질이 순수하고 완전한 영혼임을 보여준다. 그리고 늘 더 많은 방식으로 자신을 표현하고 싶어 한다. 그렇기에 우리는 여러 가지를 원한다. 사실 우리는 무언가를 얻기보다는 성장하길 바란다. 나는 더 빨리 달리고 싶어. 나는 더 높이 뛰어오르고 싶어. 영혼은 우리를 통해 자신을 표현하고 싶어 한다. 그리하여 우리는 영적인 존재다. 영적인 경험을 했다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이들은 영적인 경험을 하는 게 아니다. 육체적인 경험을 하는 영혼인 것이다. 우리 안에 완벽함은 항상 표현할 방법을 찾는다. 그래서 우리는 달릴 때 더 빨리 달리고 싶어 한다. 더 높이 뛰어오르고 싶어 하고 더 많이 팔기를 바란다. 무엇을 하는지는 중요하지 않다. 더 완벽해지고 싶은 욕망이 있을 뿐이다. 그 이유를 이해해야만 한다. 내가 꼬마였을 때 할머니는 이렇게 말하곤 했다. 네가 가진 것에 만족해야 한단다. 할머니는 천사 같은 사람이었고 나는 할머니가 틀렸다고 말하고 싶지 않았다. 어떻게 할머니가 틀릴 수 있겠는가? 하지만 틀렸다. 우리는 우리가 가진 것에 만족해서는 안 된다. 불만은 창의적인 상태다. 우리는 더 많이 원할수록 더 많이 움직이기 때문이다. 원하는 것을 얻었는지의 문제가 아니다. 그저 더 많이 소유하는 것이 더 이롭다고 생각한다면 스스로를 속이는 것이며 결국 비참할 정도로 실망할 것이다. 중요한 건 더 많이 하는 것이다. 우리 안에 더 많은 우리가 일에 기여해야 한다. 내가 하는 일도 그게 전부다. 즉, 그저 내 안에 더 많은 나를 밖으로 꺼내는 것뿐이다. 나는 어제 내가 했던 것보다 더 훌륭하게 일하고 싶다. 은퇴라는 개념은 인생의 목표가 먹고 살 만한 정도로 돈을 벌어서 일할 필요가 없게 되는 것임을 암시한다. 그러나 우리는 일을 하려고 생겨난 것이 아니라 우리를 위해 일이 생겨났다. 우리는 일에서 만족을 얻는다. 당신은 만족을 얻기 위해 출근하는 것이다. 그리고 서비스를 제공해서 돈을 벌고 돈을 벌기 위해 서비스를 제공한다. 여기서 바로 잡아야 할 점이 있다. 우리는 돈을 벌기 위해 일하고 일하기 위해 태어났다는 잘못된 생각을 갖게 되었다. 우리를 가르친 사람들이 잘못된 생각을 했기 때문이다. 그들이 우리에게 현실에 만족해야 한다고 가르치니 우리는
이렇게 생각했던 것이다. 설마 저분들이 틀렸겠어? 당신이 변하기로 결정하면 변할 것이다. 지금까지는 개인에 관해 이야기했지만 이제는 더 큰 구조, 이를테면 회사에 관해 이야기해보자. 앞서 이야기한 법칙들을 반드시 이해해야 하지만 회사에서 중요한 위치에 있는 사람들은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다. 많은 사업가가 시스템과 건물과 물건에는 많은 돈을 쓰면서도 사람에는 그리 많은 돈을 쓰지 않는다. 예를 들어 호텔을 떠올려 보자. 호텔에서 사람을 뺀다면 더 이상 호텔을 소유한 게 아니라 물건으로 가득 찬 건물을 소유한 것이다. 호텔은 사람이다. 사업을 시작하고 싶다면 사람을 일궈야 한다. 모든 사람에게는 잠재력이 있다. 그 잠재력을 어떻게 개발하는지 배워야 한다. 어떤 사람이 더 훌륭히 일하길 바란다면 그 사람이 원하는 것을 알아내야 한다. 사람이 일을 더 잘하려고 정말로 노력하는 유일한 순간은 정말로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 일할 때이기 때문이다. 우리 안에 더 많은 우리가 기여하기 위해서는 무언가를 원해야만 한다. 흔히 사장은 직원들에게 이봐, 실수했잖아. 어떻게 해야 제대로 하는 건지 보여줄게 라고 말하지만 직원들은 자신이 했던 방식 그대로 돌아간다. 그렇게 일하라고 프로그래밍 되었기 때문이다. 그것이 직원들의 패러다임이고 그저 뭔가를 하라고 말하는 것만으로는 이들의 패러다임을 바꿀 수 없다. 오늘이나 내일 정도는 바뀔지 몰라도 곧 원래의 패러다임으로 돌아가고 만다. 패러다임은 자동 온도 조절기와 같아서 한 사람이 이뤄내는 성과의 온도를 조절한다. 직원들이 내는 성과의 온도를 바꾸고 싶다면 패러다임을 바꿔야 한다. 자동 온도 조절기를 교체하고 싶다면 기기에 대해 잘 알아야만 한다. 또한 교육을 통해 사람들이 자신은 누구이며 무엇인지, 무엇 때문에 행동하게 되는지 깨닫도록 해야 한다. 나는 여러 기업에 가서 이런 법칙들을 가르쳤고 그 결과는 어마어마했다. 1970년대에는 가장 큰 보험회사로 꼽히는 프루덴셜 오브 아메리카와 메트로폴리탄에 합류했다. 우리는 사람들이 새로운 습관 2가지를 세우도록 가르쳐 수백만 달러의 매출을 올렸다. 나는 직원들에게 아침 9시까지 잠재 고객 앞에 나타나서 10만 달러 상당의 보험을 사달라고 부탁하라고 했다. 그리고 이렇게 덧붙였다. 반드시 보험을 팔 필요는 없어요. 그저 사달라고 부탁하세요. 여러분이 이전과는 다르게 해야 할 일 2가지는 매일 아침 9시에 잠재 고객을 만나서 10만 달러짜리 보험을 소개하고 제안하는 겁니다. 그 결과 이들이 일주일 동안 계약한 10만 달러 보험 증권의 수는 예전에 연간 계약 건수보다 더 많았다. 당신의 삶 자체가 메시지가 되어야 한다. 나는 교도소에 가서도 똑같은 현상을 목격했다. 어떤 사람에게 왜 자신이 그런 결과를 맞이했는지 이유를 알려주고 결과를 바꾸기 위해 무엇을 해야 하는지 보여주면 그 사람은 그렇게 행동할 가능성이 크다. 그러나 단순히 그 사람을 바꾸려고만 한다면 바뀌지 않는다. 사람들은 변화에 저항하는 것이 아니라 타의에 의해 변화하는 것에 저항한다. 내가 변하기로 했다면 나는 변할 것이다. 만일 누군가가 내가 변할 것이라고 했다면 나는 그의 말에 저항할 것이다. 사람들이 더 잘하고 더 크게 변화하고 더 생산적이길 바라는가? 그렇게 하려면 무엇이 사람들을 움직이는지 이해하고 사람들의 마음이
어떻게 작용하는지 이해해야 한다. 마음이 어떻게 작용하는지 이해하는 것, 심리학자들 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들에게 필요한 일이다. 왜냐하면 마음은 움직임이기 때문이다. 몸은 그 움직임이 겉으로 드러나는 것이다. 간디에 관한 수많은 일화 중에 이런 이야기가 있다. 어떤 사람이 어마어마한 인파를 뚫고 간디에게 다가가 제가 집으로 가져갈 수 있게 심오한 생각이 담긴 메시지 좀 써줄 수 있으신가요? 라고 쓰인 종이 한 장을 내밀었다. 그러자 간디는 종이를 받아 그 위에 내 삶이 내 메시지다 라고 썼다. 리더라면 사람들이 일하길 바라는 수준으로 직접 일해야 한다. 또한 조직을 위해 세운 목표를 실행해야만 한다. 마찬가지로 조직 내 사람들이 각자 자신이 이해하길 바란다면 우리는 우리 자신을 이해해야만 한다. 그리고 그 사람들과 함께 연구해야만 한다. 얼 나이팅게일과 일하면서 가장 즐거웠던 점은 그가 쉴 새 없이 공부했다는 점이다. 나이팅게일은 항상 배우고자 했고 그 모습은 흡사, 내 삶이 내 메시지다 라고 말하는 간디 같았다. 나이팅게일의 삶 자체는 메시지였다. 나는 그가 무엇을 하고 무엇을 공부하는지 지켜봤다. 언젠가 그가 책상 위 독서대에 20세기 초에 활동한 동기부여 작가 토머스 트로워드의 책을 올려놨는데 책의 어느 한 페이지가 잘 보이게 펼쳐져 있었다. 나는 궁금해서 그에게 물었다. 저건 어떤 의미인가요? 저는 이 부분을 석 달 동안 공부했습니다. 한 페이지를요? 네, 그 한 페이지를 온전히 다 이해하면 다음 페이지로 넘어갈 거예요. 나도 따라하기 시작했다. 트로워드가 쓴 책을 모두 사들였고 매일 공부했다. 그리고 나이팅게일이 하는 일을 하기 시작했다. 그는 내게 메시지였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해야 할 일이라고 생각한다. 사람들을 이끌어가려면 그들에게 바라는 행동을 직접 해야 한다. 먼저 행동하지 않는다면 사람들에게 어떤 일을 하라고 말해봐야 아무 소용 없다. 당신의 DNA에 새겨진 패러다임을 이해하라. 패러다임은 누구든 배우고 활용할 수 있는 중요한 개념이다. 패러다임은 우리 삶의 모든 것을 지배한다. 이제 나는 이 개념을 꽤 이해했다고 생각하지만 더 알고 싶고 그래서 계속 공부하고 있다. 뭔가를 바꾸고 싶다면 반복해야 한다. 만일 태어나서 자기 이름을 딱 한 번만 들었다면 그게 무엇인지조차 알지 못했을 것이다. 하지만 사람들이 우리가 대답할 때까지 이름을 반복해서 불러주었기 때문에 우리는 자신의 이름을 안다. 오늘날 사람들은 지배하고 있는 수많은 생각은 터무니없이 황당하다. 그 생각들은 아마도 3, 400년 전에 살았던 누군가에게서 비롯되어 이후 DNA를 통해 전달되고 지금의 우리가 가진 DNA 일부가 됐으리라. 그리고 우리가 세상에 나올 때까지 뱃속에서 자라나는 기간, 즉 280일 동안 그 생각들이 DNA에서 흘러나오기 시작한다. 이때 우리의 마음은 활짝 열려 있어서 주변에서 벌어지는 모든 일이 곧바로 우리의 잠재의식 속에 꽂힌다. 대부분 사람은 불리한 상태, 즉 당장이라도 최악의 결과를 마주할 수 있는 조건에서 출발한다. 그래도 괜찮다. 우리는 그 처지를 바꿀 수 있기 때문이다. 내가 바뀌기 시작한 때는 26이었다. 나는 그 변화를 지속하기 위해 상당히 잘해오고 있고 또 수백만 명이 달라질 수 있도록 도움을 주고 있다. 하지만 여전히 배워야 할 것들이 많다. 내가 이 분야에 몸을 담은 지도 꽤 오래되었다. 40여 년 동안 사람들의 변화를 돕는 일을 하며 학교와
회사에서 일했고 교도소에서도 일했다. 인간이란 존재는 삶의 멋진 결정체다. 인간의 내면에는 놀라운 힘이 있고 이 힘을 제대로 발휘하려면 우리 안에 무엇과 관련되어 있는지 이해해야 한다. 예를 들어 자동차를 운전하려면 변속 기어가 어디에 쓰이는지 이해해야 한다. 컴퓨터로 일을 하려면 컴퓨터의 기능을 이해해야 한다. 컴퓨터에는 여러 프로그램이 설치되어 있고 만일 프로그램을 변경하고 싶다면 코딩을 하는 누군가에게 그 일을 맡겨야 한다. 패러다임이 바로 인간의 프로그램이다. 나라는 생체 컴퓨터 안에 설치된 프로그램인 것이다. 지금 우리의 인생을 제어하는 프로그램을 코딩한 사람들은 마음에 대해 아무것도 몰랐고 그저 자신이 받았던 그대로 전달하고자 했다. 이들은 반복을 통해 이 프로그램을 우리의 DNA에 설치했다. 그렇게 우리는 똑같은 것을 몇 번이고 반복해서 배웠다. 어떻게 숟가락을 사용하는지, 어떻게 걷는지, 어떻게 뛰는지 등 그 방법은 반복이었다. 끈기 있고 지속적이며 일정한 간격을 둔 반복말이다. 태도가 모든 것을 결정한다. 태도가 전부다. 누가 이 책을 얼마나 잘 활용할지도 바로 그 사람의 태도에 달려있다. 태도는 우리의 생각과 감정, 행동의 합성물이며 이 세 가지는 마치 무지개의 색깔처럼 있다 있다. 나는 태도에 관해 나이팅게일이 글을 쓰고 녹음한 마법의 말 오디오 강연을 반복해서 들었는데 아마 1만 번쯤은 들은 것 같다. 나이팅게일이 말한 마법의 말은 바로 태도다. 이 강연을 여러 번 반복해서 들으며 태도가 무엇인지 깨달았고 나의 태도는 어떤지 알게 되었다. 알고 보니 나는 내가 누구인지, 내가 무엇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해 나쁜 태도를 보이고 있었다. 먼저 태도가 무엇인지부터 알아야 했고, 그 다음에 이것을 어떻게 바꿔야 하는지 깨달아야 했다. 나는 태도를 공부했고, 내 태도가 만들어지는 방식을 바꿨다. 내 태도는 다른 누군가가 반복을 통해 만들어준 것이었다. 태도에 관한 나이팅게일의 이야기는 그때까지 내가 알고 있던 모든 것을 부정했다. 나는 그 오디오 강연을 듣고 또 들었다. 내게는 검은색 가죽으로 제본된 나폴레온 힐의 생각하라 그리고 부자가 되어라가 한 권 있다. 26살이었던 1963년부터 나는 매일 이 특별한 책을 읽는다. 처음 이 책을 받았을 때 나는 이렇게 말했다. 전 이 책을 읽을 수 없어요. 진심은 아니었다. 책을 잘 읽지는 못했지만 대부분 사람이 읽는 수준, 그러니까 7학년 수준 정도로는 읽을 수 있었다. 이 책을 읽기 시작했을 때 2살 많은 누나 헬렌에게 팻이라는 친구가 있었는데 그녀도 책을 좋아했다. 팻은 언제나 책을 보고 있었고 늘 책과 함께였다. 아마도 동네 도서관에 있는 책은 전부 읽었을 것이다. 누나는 팻에게 내가 책을 보기 시작했다고 말했다. 나중에 팻이 내게 물었다. 헬렌이 그러는데 너 요즘 책 본다며? 응. 뭐 읽는 중이야? 좋은 책이야. 누나도 좋아할 것 같아. 생각하라 그리고 부자가 되어라. 팻은 미소를 띄었다. 몇 달 후 다시 팻을 만났다. 너 지금도 책 읽니? 응. 요즘은 뭐 읽는데? 생각하라 그리고 부자가 되어라. 세상에. 지난번 만났을 때 네가 푹 빠져있던 책 아니야? 맞아. 아직도 그 책을 읽고 있어. 팻은 나를 약간 희한하다는 듯 바라보았다. 다시 몇 달이 지나고 그녀가 물었다. 지금도 책 읽고 있어? 그럼 뭐 읽는데? 생각하라 그리고 부자가 되어라. 그 책 한 권을 정말 오랫동안 읽었다. 당시 나는 패러다임을 바꾸는 행동을 하고 있었던 것이지만 그것을 인식하진 못했다. 의도적으로 하는 일이 아니었다. 그저 읽고 읽는 책에 마음을 빼앗겼을 뿐이었다. 팻은
내가 이상하다고 생각했다. 자신은 책 한 권을 읽으면 곧장 다른 책으로 넘어갔기 때문이다. 정말로 많은 책을 읽었기 때문에 교양은 있었지만 그녀는 스스로에 대해서조차 잘 알지 못했다. 그녀는 건물 관리인이었고 그들 부부는 가진 게 없었다. 그 어디에도 도달하지 못했고 인생에서 아무것도 읽어낸 것이 없었다. 신이 만든 가장 높은 수준의 창조물로 태어났음에도 그녀는 그럭저럭 살 뿐이었다. 나는 세미나에서 종종 이렇게 말한다. 좋은 책 한 권을 두 번째로 읽었을 때 그전까지 그 책에 없었던 부분을 보게 되는 게 아닙니다. 그전에는 없었던 여러분 자신의 무언가를 보는 거죠. 반복은 깨우침을 낳는다. 반복이 필수 불가결하다는 걸 보여주는 또 다른 사례가 있다. 어렸을 적 잭 그레고리라는 친구가 있었다. 나는 잭의 집에서 항상 장난감을 가지고 놀다가 이렇게 말했다. 너들 오고 있어? 그러자 잭의 엄마가 단어를 고쳐주었다. 봐, 너들이 아니라 너희야. 나는 그녀가 잘못 알고 있다고 생각했다. 한 명이 아니라 여러 명을 부르는 말이니 너들이 바른 표현이라고 생각했다. 나는 계속 너들이라는 표현을 썼고 그때마다 잭의 엄마는 계속 고쳐주었다. 그러던 어느 날 누군가가 한 명 이상의 사람들을 부를 때 너희 오고 있어? 라고 말하는 것을 들었다. 또 다른 누군가가 비슷한 상황에서 너희 오고 있어? 라고 말하는 것도 들었다. 이때부터 나는 잘못 알고 있었던 단어를 고치려고 했었다. 너들 오고 있어? 라는 말이 순간적으로 나오려고 하면 잠깐 멈췄다가 너희 오고 있어? 라고 말했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 몹시도 불편하다고 느꼈지만 결국에는 그 습관을 바꾸었다. 이제 나는 누군가가 너들이라고 말하는 것을 들을 때마다 곧바로 잭의 엄마를 떠올린다. 그녀는 나를 깨우치기 위해 반복해서 알려주었다. 물론 그녀도 자신이 무슨 행동을 하는지 몰랐으리라. 하지만 그녀는 그렇게 했다. 우리가 해야 하는 일이 바로 이것이다. 매일 하는 습관적인 행동으로는 원하는 결과를 얻을 수 없다는 깨우침을 얻어야 한다. 어떻게 자신의 행동을 바꿀 수 있는지 깨달아야 하고 그 행동을 만들어낸 것과 똑같은 방식으로 바꿔야만 한다. 바로 반복을 통해서 말이다. 똑같은 책을 읽자, 똑같은 오디오 강연을 듣자, 6개월 동안 하루에 2번씩 나이팅게일의 마법의 말을 듣는다면 장담컨대 자신의 태도를 몹시도 예리하게 느낄 것이다. 그리고 그 깨우침은 당신의 인생을 바꿀 것이다. 나는 지금도 낡은 전축과 1960년대에 녹음된 마법의 말이 담긴 18cm짜리 음반을 가지고 있다. 매일 그 음반을 반복해서 듣고 또 듣는다. 그럴수록 현재 나의 태도보다 더 훌륭한 태도로 나아갈 수 있음을 알기 때문이다.